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요즘은 자전거인데 모터가 달렸다거나 또 자동차인데 석유나 전기를 둘 다 쓸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결합 상품을 지칭해서 쓰는데요.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하이파이브, 2번 하이브리드, 3번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4부는 금요기획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데요.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정답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0945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달라졌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나 소득에 비해서 은행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회를 했고요. 이달 말에는 또 재건축 완화 정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보면은 경기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리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총리의 목표처럼 경기 부양의 효과가 부동산 발로 나타나면 좋겠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방법이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에서 찬반 이야기 다 들어보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첫 질문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첫 질문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이 활성화, 이런 방향을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비판적이신지 아니면은 동조하시는지 이게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 주시겠어요? 안 센터장님? 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근데 이제 미국의 선례를 보면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진작이 되고 그것들이, 경제 성장률을 후전시키는 결과를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여러 가지 정부가 부양책을 썼지만 이제 쉽지 않았었고 결국은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의 가장 큰 네. 핵심에는 주택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주택 시장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라는 카드, 대출을 포함해서 그를 통해서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기 수요자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일단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의 핵심에 주택을 보고 그것들 주택 시장을 좀 더 완화하는 그래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네. 가는데 저는 그래서 과거만큼의 큰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적일 수 있고 예.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조명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원래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률 4.1%를 예측했었는데 서구 선진국이 소득 2만 불, 3만 불 사이에 있을 때 네. 연평균 성장률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7% 이상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더 좋게 하는 것은 좋은 거고요. 네. 특히 이번 우리 최경환 그 부총리께서는 다른
다른 어떤 그 경제 그 정책 결정과는 달리 이 내수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네. 것. 그것도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제 연계시켜서 환류시키겠다. 예. 그 접근은 뭐 상당히 저는 그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그 이른바 대중주의적 어떤 정책의 전형을 이제 띄고 있는데 네. 이 정권이 사실 출범할 때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지향성에 맞는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주택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부분이 포함된 것이 예. 저는 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괴력이요? 계력. 계력. 예, 버리기는 상당히 아깝고 쓰기에도 뭔가 문제가 네. 있는. 왜냐하면 지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동 규제를 이제 완화해서 네. 뭔가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가계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네, 상당히 많죠.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주택을 사고 팔게 하면서 경제를 다시 좀 재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가계 차원에서는 소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더 지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그런 논리적 상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일본의 잃어본 20년의 그 어떤 예를 이제 여러 번 드시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거품이 조장된다면 걱정하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도 지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향성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카드는 상당히 그 도박과 같은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안명숙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예. 지금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잖아요. 예, 예. LTV, DTI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주면 예. 완화를 해주면은 많이들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가계부채 문제는 일단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LTV하고 DTI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좀 대출은 총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물론 그 가계 부채 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게 한 418조 정도니까 40%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연체율을 보면 뭐 그 한꺼번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나가는 집단 대출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한다든지 집을 담보로 네. 빌린 대출의 연체율은 0.3% 남짓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는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수준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출을 안고 이자에 버거운 분들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집이 안 팔린다. 예. 그래서 나도 팔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팔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금은 본인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이 되면 팔아서 좀 부채를 줄이겠다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거래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조금 가격이 회복이 되면 예. 못 팔고 있는 주택들을 팔므로 인해서 그 뭐 어느 정도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소비에 쓸 수 있는 가계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시행이 네. 됐는데 가장 질문이 많은 것들이 이제 이금융권에서 네. 대출 받았다가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이제 뭐 며칠 전부터 이 보도 이후에 네. 계속 상담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자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이 갈아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예. 추계로 나온 거는 한 뭐 35조 정도가 가능한 자금이다라고 네. 보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집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LTV 70%를 넘겨서 뭐 쉽게 못 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면 양질의 대출로 바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서민한테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있으면 나중에 총량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명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가계부채 실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 가계부채 어떤 총량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량 자체를 늘려서는 안 된다. 지금 10%를, LTV 10%를, 높이면, 한 20조 정도가 지금 풀린다고 한다면, 이 가계부채가 그만큼 증가가 되고 아마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지금 가계부채의 이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채무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예컨대 뭐 단기를 장기로 바꾸고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를 바꾸고 뭐 등등 이런 정책이 올바른 것이지 빚을 더 지게 해서 집을 사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뭔가 이 가계부채를 줄여내는 현재 지금 빚져 있는 집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수단으로서는 적시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는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가장 높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그 LTV를 더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 팀장 측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은행권 기준으로 본다면 50%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LTV가 한 65에서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전세보증금, 후순위 전세보증을 포함하거나 전세주택만 대상한다면 한 75%가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우리가 맥시멈으로 한다면 한 30% 정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야말로 목까지 채우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LTV를 높여낸다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시 경제 전반을 불안화시키는 이런 이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정책 카드라고 보지 않고요. 위험하다라고 보고 일단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뭔가 좀 이유를 조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는 당초에 이제 그 정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60에서 70 그다음에 뭐 지금 DTI 같은 경우 50에서 60을 획일적으로 높여낸다는데 지금 적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정책의 지금 이번 목표가 내수 활성화라고 한다면 빚을 져서 소득을 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DTI나 LTV 같은 경우에 비율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리하거나 그랬으면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는가요? 예컨대 지역에 따라서 업권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조정은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다 획일적으로 평준화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했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계부채가 총량이 는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제2금융권이 부담할 리스크가 제1금융권 옮겨가는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2금융권에 있는 게 제1금융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는 어떤 건가요? 그만큼 그 제1금융권에서 리스크를 부담해가면서 대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채무 상환이 이제 현격하게 이제 침해를 받거나 혹은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제2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제1금융권이 이제 갖게 되고 그 부분이 거시경제의 어떤 불안정과 맞물려서 크게 확장이 된다면 이건 종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에서 결국 은행의 문제로 왔었던 것처럼 이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안 센터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보이는 것들은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집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1%짜리 대출을 받아라라고 해도 예. 안 받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별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과거처럼 집을 사가지고 뭔가 재테크할 수 있는 네. 시대는 갔다는 거죠. 그래서 1%라도 그런 비용을 내가 지출하기보다는 난 전세로 그냥 살겠다. 네. 불편하더라도. 이제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뭐 DTI라는 어떤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고 네. 거기에 상응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해놓는 건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우려할 만큼 무분별하게 대출들을 받아갖고 집을 사러 다 많은 분들이 몰려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완화를 해도 대출 수요가 그만큼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뭐 거군요. 예. 그 늘려나는 10%포인트만큼 네. 그만큼 더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차라리 그래서 거래가 막 활성화돼서 팔리고 거래가 네. 좀 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선순환되면 좋은데 네.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써버리고 그냥 네, 그렇죠. 이자만 갈아타는 예. 수요로 남게 되면 네.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뭐 1금융권의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주택시장을 살리는 네. 쪽으로는 전혀 온기를 불러넣을 수 없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게 나쁜 예.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집을 사야 합니까? 라는 얘기들에 대한 질문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네. 과연 많이 사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안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을 사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창업했던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빚을 늘린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조 교수님도 그렇게 뭐 그거는 보시는 사실입니다. 건가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혹은 네. 사업비로 쓰는 이 부분이 늘기 때문에 혹자는 이 주택대출담보 비중이 아직도 우리나라 부채 가계부채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LTV, DTI 뭐 주택담보 관련해서 완화를 해줘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하는데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으로 그 대출금을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총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정부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다 봅니다. 우리 안 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간에 부동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국가 전체 경제를 좀 부양을 하는. 부양하겠다라는 예.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대책은 이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LTV라든가 그다음 DTI 규제 완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래 활성화하고 매매 활성화인데 네. 사실 MB 정부 때부터 지난 6, 7년간 우리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혹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되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매매를 활성화하는. 예, 매매 네. 활성화시켜서 뭐 일단은 부동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뭐 실수요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충족시켜주고 나아가서 경기도 좀 활성화하는 이런 목적을 다 띄웠는데 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6년, 7년간의 지금 같은 그런 기조의 이 부동산 대책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가계부채가 높아졌어요. 지난 네. 6, 7년간에 2배 높아졌고요. 가격은 그렇게만큼도 안 올랐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실질소득이 지금 우리나라 실질소득이 한 5년간 정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우스포 같은 이런 이제 문제가 양상이 됐고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매매주택 활성화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임대가 절대 수요를 예, 이루고 예. 있는데 이 부분을 소외하다 보니까 또 전월세 문제가 되는 예. 저는 그런 문제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집 사야 되느냐 이렇게 그 상담해 오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집값이 떨어질 우려들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부 있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거주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주택을 예. 산다라는 것들은 이제는 뭐 그런 발상 자체가 큰 효과를 유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주 안정성이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많은 주거비용을 두고 오히려 반전세로 사서 월세를 네. 일부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집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뭐 많지 않다라고 네. 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으나 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권고를 드리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야지 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생생경제금융기획 오늘은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생생경제금융기획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9987님 의견 주셨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 반대합니다. 대출로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선순환이라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939님 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뿐 아니라 그 외 제조업에서도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견이네요. 그래서 이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대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샵에 0945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가 나갔는데요.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다라고 하면서 제가 모터 달린 자전거를 이것 자전거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MTB라고 불리는 산업자전거와 로드사이클이 합쳐진 자전거를 이것 자전거로 부릅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또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또 전기 모터를 사용한 이런 구동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도 이것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하이파이브, 2번 하이브리드, 3번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기획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정보.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기획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그리고 우리은행의 안명숙 부동산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부에서 얘기한 거는 정말 DTI, LTV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로 총 가계부채를 늘리게 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조명래 교수님이 주셨고요. 또 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가계부채가 함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의견 정리 잘 해드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DTI,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국책연구소 같은 데서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른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전망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일단 좀 간략히 들어보고 싶어요. 조명래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DTI, LTV 규제 완화를 해서 네.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혜택을 받아서 네. 실제 대출로 이렇게 집을 살 건가라고 예. 본다면 지금까지 한 6, 7년간의 유사 대책들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저소득층들의 참여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처음부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측될 수 있는 것은 특히 DTI 한도에 대한 이 규제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만 특히 네. 서울에만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대개 그 혜택들이 서울 지역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건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네.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네.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부는 지금 실수요 중심의 정책을 폈는데도 시장이 작동이 안 되니까 최근에 정책 코드가 주로 다주택자들을 시장에 참여시켜서 사도록 하고 또 공급도 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임대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이제 네. 그러니까 전월세 안정화도 도모하는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왕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추가적으로 사거나 갈아타거나 이런 것에 이제 혜택을 이제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 아직도 우리나라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엄밀하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사가지고 안정적인 일종의 임대주택을 놓는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네. 투자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조건에만 맞춘 LTV, DTI 규제 완화의 네. 결과가 작동이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네. 목적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려면 네. 그런 의도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려면 거래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다음에 가격 상승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가 아직도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임대료 상승도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따라서 어쨌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집 가진 사람들이 또 사고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만약에 이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수요 진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셋값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느냐. 근데 전셋값도 오를 것으로 보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안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행이 그 2000년 이후의 시장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보니까 어차피 2000년 이후는 이제 저금리가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보다는 사실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뭐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느냐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움직였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과거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게 0.7%는 0.5% 네. 오른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과거와 메커니즘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럴지 어떨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심리적으로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실수요자라는 게 이제 집 없는 가구가 새로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고액의 자산가들이 집을 또 사는 이런 걸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될 텐데. 뭐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그 LTV를 올리는 거는 뭐 서울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강남 인근에 있는 강남 고가 삼구, 주택의 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오늘 또는 어제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네. 뭐 강남의 재건축이 네. 가격이 좀 오른다라든지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임대 시장 구조는 네. 안타깝게도 너무 민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들이 그동안 정부의 항상 모토였지만 뭐 지난 정부에서는 많이 늘리지 못했고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집을 안 산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네. 임대 시장에 내놓지 않았을 때 결국 그 피해가 이제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임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 그래서 말을 제가 그러면은 아주 과격하게 바꾸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자들이 집 사서 더 공급하면 전셋값도 내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공급이 네.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마 예. 임대 시장은 아주 저소득자를 위해서는 뭐 바우처를 주던 아니면은 저가의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겠지만 네. 많은 시간과 뭐 노용지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를 살기 위해서는 예. 뭐 민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전제로는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 공급을 뭐 담당할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캐파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상당 부분 전세값 오르는 거에 부담을 느낀 정부 입장에서도 뭐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임대를 좀 놓을 수 있도록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네. 터준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기대를 그렇군요.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뉘는 게 주택 가격은 두 분 다 올라갈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 교수님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전세 가격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전세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신 걸로 제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 예. 팀장 말씀은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을 더 사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6, 7년간의 정책의 결과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는 것은 한편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자본 수익기에 대한 기대를 집을 사서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만회하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공급을 해준다 해서 그 질적인 여러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네. 되게 불평등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안 센터장님 같은 경우 현장에 많이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예. 이게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조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서 이제 물량이 전적으로 부족할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물론 임대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네. 2년 계약이 만기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네. 2년 만에 1억이 올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보면 뭐 2008년이라든지 잠실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가구들이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지역적일 수 있고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네.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든 임차를 하기 원하는데 정부가 거기서 땅 사서 임대주택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민간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소득 과세 문제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고액의 자산가들이 이 기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풀리니까 주택을 사서 임대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강화가 되려다가 지금 백지화 됐잖아요. 예. 그게 이런 걸 다 염두에 둔 걸로 봐야지 될까요? 안 센터장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집을 샀다가 일시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전세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뭐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했는데 네. 타이밍이 굉장히 그런 발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건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라는 취지는 맞는데 네. 그 시점도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임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사금융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사가지고 뭐 자기가 또 다른 데 전세를 네. 사는데 전세금에 보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제 또 이거를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 예. 자체에 넣는 것보다 네. 이런 상황들이 불편해지는 임대인이 차라리 안 산다. 네.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더 컸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 정부, 이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간다고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명래 교수님께 이 임대소득 과세 얘기를 여쭤볼게요.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원칙은 일단 그 안 센터장님도 그게 맞지만 그거는 이제 벗어났다. 이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세 정의는 당연하게 그거는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관계론적으로도 분명치 않아요. 최소한 원래 상반기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 6월 정도 거래가 약간 위축됐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2월 26일 대책이 그러니까 나오고도 사실 네.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과도한 업계의 일종의 그 반응이었고 어떤 기득권을 그 항류하기 위한 일종 그런 어떤 욕망의 전 발로라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10건의 주택 거래 중에 6, 7건이 임대 거래예요. 네. 임대 거래는 임대 거래에 걸맞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6, 7년간 계속 우리 정부는 매매 시장, 매매 거래의 어떤 뭔가의 안정화라든가 활성화를 네. 통해 가지고 애둘러 가지고 그 임대차 관계를 네.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난 한 10년간 우리나라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이 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월세 주택 주거 거주 비율이 2006년에 48%에서 2012년에 59% 10% 예. 늘었어요. 정부가 끊임없이 매매 시장 활성화 시켜가지고 임대차 안정을 기하려고 그랬는데도 사실 안정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2월 26일 날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네. 정상화한다고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구나. 반가워하셨군요. 예, 이렇게 예. 반가워했는데 결국은 또 몇 차례 그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거치면서 네. 기존에 또 유주택자라든가 업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정책을 다시 네. 돌리는 것은 정말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이런 네.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면 예. 지금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자가 보유율이 낮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민간 임대시장에서 우리 주거 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민간 임대시장을 가장 많이 방치한 나라입니다. 네. 제3세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 시장도 방치를 했다라고 예. 표현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장 거래가 임대로 넘어간다면 네. 이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예. 이제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게 이제 이제 또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 바로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가 돼야 되죠. 네. 예. 임대소득 그러니까 과세도 그 부분에 포함이 그것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상황이 사실 주택 시장을 더욱더 악화시킨데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다른 정책의 어떤 방향을 네. 가지고 추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원론적인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려가는 하향 안정화인가요? 안 센터장님. 정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네, 게 그렇죠. 굉장히 예.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의 정부의 속내는 약간 올라주기를 바라는 정책이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시장이 좀 돌아간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통해서 부양을 한다 효과가 있거나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 문제 전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약간의 번개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세고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네. 이걸 통해서 심리를 진작을 네. 시켰고 결국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주어져야지 결국 집도 살 것이고 네. 소비도 할 것이고 이제 그거는 다음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예. 불씨를 살리는 예.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상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내려야지 안정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런 그 실물 경제, 네. 실질 소득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이 높죠. 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다음 주택 가격 지수의 어떤 곡선의 이동 그 패턴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06년 정도는 네. 그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계가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하고 그다음 현재 물가 지수가 이제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근접해지는. 예. 그렇다면 그게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기고 네.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비정상 상품이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극히 떨어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새 경제팀이 쓰고 있는 제가 번개탄이라고 얘기한 이 부동산 단기 대책이요. 그러면은 저는 필요 없다 봅니다. 쓰지 않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거예요?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주택 총 거래량은 네. 85만 건으로서 2007년 수준에 네. 보게 된다면 한 2만 건 정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에서 본다면 정상화가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뭐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평균 가격의 증가율을 보게 된다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늘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제가 보건대 고도 성장 이후에 저성장기의 주택 어떤 시장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네. 과거에 알겠습니다. 너무 팽창되기 때문에 네. 추스려가는 이것이 시장이 자기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걸 비정상이라 하면서 네. 인위적으로 되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되살려 하는 지점이 바로 네. 과거의 비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맹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조명래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주장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금요기획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그래요.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본인의 주장을 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안명숙 센터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선택적 대안이다. 선택적 대안이다. 예, 이제는 예. 뭐 집을 산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할 때 오르지도 않을 거고요. 예. 과거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올인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할 필요도 없거나 또는 본인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거고요. 네. 시장이 조금은 냉정해지고 냉랭해지긴 하지만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적 대안이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신 전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선택적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명래 교수님, 부동산은 뭐다? 저는 부동산은 복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다. 자, 예. 이 시대에 지금 부동산은 복지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시장을 자꾸 되살려서 뭔가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대 팽창된 우리나라 부동시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네. 그거는 소득 10,000불, 20,000불 시대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컨대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10건 중에서 6, 7건이 임대로 간다. 임대를 가지고 네. 복지를 충족하고 네. 그걸 산업화하면서 주택 산업도 살리고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할 수 있는 네. 두 마리 토끼를 난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고도 성장기의 여러 추억을 가지고 혹은 업계 여러 가지 어떤 민원에만 의존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네. 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은 정말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봐도 결론이 딱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은 합리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 금요기획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명래 단국대 교수님 그리고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뭐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금요기획 굉장히 찬반이 뜨거웠던 토론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LTV DTI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9992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살리는 것만 생각하면 인위적이 되고요. 부작용 또한 많이 생깁니다. 성장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9158님은요. 시장을 정부가 너무 많이 억압해왔습니다. 살리려면 풀어줘야 합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겠죠.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풀기는 대찬성입니다. 하셨습니다. 역시 문자로도 찬반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이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될지 사실 이제 정책적 목표는 분명한데요.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정답자는 4634님, 5229님, 3985 8887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SNS 특친이 되시면은 뒷이야기까지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고요. 전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